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반미연대 맨 앞줄 김정은, 시진핑, 푸틴과 함께 섰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어제 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 또 주요 지도자들인 건데 이 앞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 지금 나란히 같이 섰다라는 겁니다. 네, 무려 66년 만에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건데 결국 이 자리 반미연대를 그래서 천명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미연대의 중심, 맨 앞줄에서 이 중심에 바로 시진핑 주석이 서 있죠. 시 주석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천안문에선 반미, 시진핑,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꼭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전쟁이란 선택지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아닌 경고가 되는 거겠죠. 누구에 대한 경고냐?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경고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여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네, 지금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라는 게 여권의 검찰 개혁의 큰 중심이죠. 그런데 이 수사 기능을 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부를 두고 정부 쪽 법무부에서는 이 법무부 산하에, 근데 이 여당에선 당에서는 행안부 산하에를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가닥을 잡는 것 같다. 이 여당 의원총회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행안부 밑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만 쏟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관건은 정부도 이걸 수용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인즉슨 검찰개혁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지금 여당이다. 당 주도로 검찰개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라는 겁니다. 노사정이 다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사실 1999년도 여기 같이 볼까요? 1999년 노사정의를 민주노총은 탈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복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26년 만에 복귀다라는 거죠. 그동안 한노총만 참석했었던 사회적 대화, 이번엔 민주노총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오늘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함께 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나랏빛 이대로 두면 40년 뒤엔 GDP의 1.5배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국가 채무 비율. 2025년 올해 49.1%인데 근데 이게 40년 뒤 2065년으로 가면 쭉 늘어서 156.3%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3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꾸 느느냐라는 건데 여기 부자 같이 볼까요? 기재부가 이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 지출이 좀 급등한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 정부의 기조는 확장 기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된다. 씨를 뿌려야 수확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관건은 이제 뿌린 씨의 열매가 그럼 언제쯤 열릴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알지. 조코비치 아니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입니다. 어제 US 오픈 이 8강에서 승리하고 4강전에 진입한 승리의 세리머니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곧 생일인 딸이 이 춤을 알려줬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 K-팝 데몬 헌터스
이 K-팝의 열기, 이 K 열기가 캐대언의 열기가 이 정도다라는 걸 방증하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뿌듯한 마음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왼팔된 김정은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전례 없던 밀착이다.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같이 보시면 어제 막루에 같이 섰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 왼팔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시 주석의 왼쪽에 서 있죠. 어제 이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정주지 서연이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지기너 김先生 반갑습니다. 我也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了。 오랜만에 뵙습니다. 这次时隔6年再见到。是，很高兴。 네, 지금 막루에 선 세 사람 그리고 막루까지 가는 그 길에서도 지금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가장 제일 앞줄에서 뒤에 한 20여 명의 정상들을 쫙 뒤로 하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강준영 교수님, 저희는 북한을 왕따, 세계적인 왕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약간 좀 뭐지 싶은 완전한 좀 반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이 이 정도까지 세계적인 왕따로 알고 있었던 북한을 이 정도까지 우대해주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번 전승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미, 반서방 연대의 큰 그림을 자신이 유도하는 걸 그리고 있는데 그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 뭐 핵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반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북러 밀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는데 네. 어쨌든 그 러우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러우 전쟁의 끝에 네. 북한의 리스크 관리 역시 중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복원을 시도하는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김정은이 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반미의 어떤 선봉장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주석에 가장 딱 좀 맞아떨어진 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장 전면에 이렇게 왼쪽에 세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북한의 입지가 세계적인 상황에서의 북한의 입지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느냐? 지금 이 모습과 사실 이 건국 10주년 1959년에 이 북중러가 다 같이 모인 장소가 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이었을 거예요. 한 66년 전 상황에서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위원장, 김일성 주석은 여기에 있었는데 위치를 보면 바로 옆은 저원라이예요.
이 총리입니다. 국무원 총리 그리고 소련, 베트남 지나서 여기에 마오쩌둥이 있었다. 무려 마오쩌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시 주석 바로 왼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일단 이 의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만 봐도 상당히 지금 좀 위치가 올라갔다. 의전설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보고 신문은 또 뭐라고 쓰느냐. 매일경제 3면 같이 볼까요? 시진핑 왼편 나란히 선 김정은 중국 북핵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아직 그런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 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네.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핵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나라가 8개 있는데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비공식적인 그 소위 핵 보유국인데 공통적으로 NPT와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다 NPT도 탈퇴하고 네. 스스로 불법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죠. 다만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이런 다자 외교 모델을 통해서 네. 불법 핵 개발국인 북한이 이렇게 외교 무대에 나와서 움직이니까 아마도 암묵적 지지, 북핵에 대한 네. 뭐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북핵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얻어내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는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이 일관되게 견제했었던 게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의전만 갖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중국이 인정을 하냐 마냐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인정을 암묵적으로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함께하는 요 자리 뭔가 화기애애하게도 무슨 얘기를 막 합니다. 하면서 쭉 걸어갔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했는데 요 내용이 포착이 됐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预测呢，本世纪呢，可能 네, 약간 뭐 이렇게 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느낌의 이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런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기는 계속 장기를 이식하고 심지어 불멸도 가능한 시대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일각에선 이번 세기 안에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런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렸나 안 들렸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표정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뭔가 대화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인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대화가 교수님 예사롭지 않은 게 저희가 아까 반미연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여기서 불멸 얘기가 나오고요.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장기 집권하고 있긴 한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장기 집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이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미 연대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이런 그 건강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훨씬 더 가깝다라는 친교 거를 쪽으로 봐야 된다. 그런 거를 다양한 부분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사실은 뭐 시진핑도 건강 이상설 그런 게 있고 또 물리적 나이가 푸틴 대통령도 52년생이니까 70이 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게 꼭 무슨 뭐 군사 안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가까움을 이런 넓은 교류 범위로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깊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친교적인 목적에서 꼭 이들이 막 정치, 외교, 경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장기도 이식하고 불멸도 된대요. 뭐 이런 취지의 이런 얘기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만 보면은 그냥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하네 싶을 수 있는데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오늘 나온 만평. 네, 팬더 한 마리, 불곰 한 마리,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핵이죠. 네, 지금 팬더 중국과 불곰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누구와? 핵폭탄인 북한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제목하여 위험한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중러가 다 같이 손을 잡은 이 상황 위험한 만남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들의 만남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죠. 어디에? 미국에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다음 경향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심기가 지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푸틴, 김정은의 따뜻한 안부를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중국이 승리를 추구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 반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한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죽었는데 지금 반미 음모 꾸미고 있지라는 이런 얘기, 음모라는 이런 모의, 작당 이런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한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 슬쩍 보면 교수님, 되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습니다만 이 기저에 흐르는 게 굉장히 좀 살벌한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런 뜻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2차 대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를 한 전쟁인데 1949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네. 1945년에 끝난 2차 대전의 승전국임을 얘기하면서 전승절 행사하는 게 왜곡된 역사다. 그걸 똑바로 봐라.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당초부터 이 2차 대전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중일 전쟁을 8년간 합니다. 근데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고 8년간의 전쟁을 하는데 네. 당시 중심은 중화민국을 이끌던 국민당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으로 이제 일본이 졌고 중화민국이 사실은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국민당과 공산당에. 그래서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세웠으니까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간 거거든요. 그거 네. 똑바로 봐라. 우리는 그 전쟁을 중국 때문에 한 건데 니네가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약간 살짝 역사 시간 비슷한 세계사 시간 느낌도 없잖아 있어서 요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뼈 있는 말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연설에서 왜 미국 언급을 안 해? 전승절인데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살짝 좀 심기가 불편한 상태인 거고 이걸 숨길 생각도 딱히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어쨌거나 북중러 66년 만에 지금 만났죠. 그리고 북중러 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북러의 관계도 상당히 좀 공고해지는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서로 상석을 권하면서 푸틴 차를 같이 탄 김정은 형제적 의무로 도울 거다. 추가 파병까지 좀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ри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초반에 지금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다시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내용이 지금 보여요. 그러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푸틴 대통령이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돌아가서 옆에 타고 가는 모습. 그리고 얘기가 뭐 우리 형제적인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배웅해주는 모습까지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수님, 형님 먼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은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이랑 이 위상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긴 하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의미보다도 지금 중국의 행사에서 제3국 둘이서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양자회담을. 경우거든요. 네, 양자회담을 다른 나라가 초청한 행사에서 둘이서 저렇게 성대하게 저것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정상국가라는 뜻이죠, 네, 사실. 네, 중국의 용인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파병이 없으면 러우 전쟁을 저렇게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우리를 더 좀 잘 봐달라. 그러니까 이걸 북러 관계를 더 돈독해 하면서 사실 작년에 그 포괄적 동맹으로 혈맹 관계를 다시 네. 지금 다시 혈맹이 돼버린 거죠. 네. 동맹을 복원하고 거기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 형제적인 뭐 우애를 발휘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중국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양자회담을 지금 가졌습니다. 근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서 양자회담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뭐 러시아만 만났겠지 뭐 북한군 파병하고 그랬으니까 러시아랑 만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제 왕따 김정은 정상들과 교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로이터 보도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이 방북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북한 한번 오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김정은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보죠. 네, 의자부터 컵까지 김정은의 생체 정보를 지우는 북한이다. 지금 이 북한이 아닌 중국 땅에 간 거죠. 중국 땅에 가서 다른 이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한 건데 참석한 다음에 앉았던 자리 이런 걸 다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영상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 뭐 테이블 이런 데를 다 깨끗하게 천으로 닦고 있죠. 사실 뭐 용변기도 다 싣고 와서 그대로 또 싣고 간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글로벌 플레이어로 이번에 딱 데뷔를 딱 했어요. 근데 글로벌 플레이어와 생체 정보를 지우는 이런 모습이 이게 병존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글로벌 플레이어는 되고 싶은데 네. 자신의 정보가 지나치게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반작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체액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이런 그 용변 본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지금 뭐 완벽한 그 분석을 통해서 건강이 나오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까 벨라루스 대통령 초청한가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 중에 벨라루스는 거의 소련의 러시아 위성국이죠. 그리고 러시아 전술 핵무기도 작년 8월에 배치가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천병입니다. 대유럽에. 그래서 그런 친근감을 더 표시하는 거죠. 러시아에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가 벨라루스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겠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직 전반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양복 입고 나타나서 악수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공세적인 외교. 아하. 우리는 핵도 있고 이 정도 전략 지위가 있다. 네. 북중러가 뭐 나란히 서서 지금 이런 거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완전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명확하게 우뚝 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벨라루스 자체가 러시아 약간 위성 국가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살짝 좀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섰다고 볼 수 있지만 따로 또 뭐 글로벌 플레이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생체 정보를 만약에 입수가 된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이 건강 상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김정은 위원장, 우리나라에선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죠. 우원식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원식 7년 만에 봅니다. 김정은 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모습 자체는 사실 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다만 우 의장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같이 동행했었던 뭐 박정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 주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 제일 앞줄이 김정은 위원장이고 사실 이 정상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 뒷줄쯤에 이 만난 걸로 보여요. 요거는 지금 진짜 만난 게 아니고요. AI 작업을 거친 거라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립니다. 만났다면 이랬겠다. 악수를 했다 그러면 이랬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우 의장이 7년 만에 봅니다라고 했어요. 7년 전 2018년이죠. 2018년에 언제 만났대? 둘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제 만났는지 같이 볼까요? 바로 2018년 4월에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두 사람 만났었다. 당시 악수도 하고 술도 나눠 마시고 여기 머리만 보입니다만 여기 리설주 여사도 지금 보이죠. 리설주 여사 임종석 당시 실장도 이 옆에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지금 쭉 보이시는데 2018년에 이렇게 만났었던 걸 얘기하면서 7년 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뭐 별 얘기는 딱히 많이 뭐 별 얘기를 크게 나누진 않았고 나눈 얘기는 뭐 오늘 중에 아마도 뭐 얘기를 좀 할 것 기자간담회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악수하면서도 몇 마디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7년 만입니다. 저희 10월에 경주에서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답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는 띄웠어도 뭐 동선을 일단 같이 안 만들었고 잠시 그냥 악수하는 정도니까 접촉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이제 우 의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신냉전 다극화 시대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고 네. 자신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 중국 뒷배,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그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북미 대화가 추동이 됐고 접촉을 했는데 한국이 별로 안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안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원식 의장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제가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흐름상 네. 한국과 지금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측을 우리나라를 이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기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악수만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사실 이런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상당히 이 굉장히 뭐 엄중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럴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경호를 다 개별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또 악수를 했다라는 건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측의 어떤 이 뭐라고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암묵적인 이런 게 있었으니까 또 가서 악수까지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는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대기실에 같이 있을 때는 네. 뭐 자연스러운 그 수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길게 얘기가 되려고 하면 뭐 만찬이라든가 다른 행사에서 좀 이제 깊숙이 갈 수 있는데 중국도 불편한 게 있겠죠. 지금 중북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중이 교류해서 약간 뭐 스포트라이트가 흩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니까 아마 동선 자체를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정상이고 의장이 한국의 의전서열 2위지만 정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수인사 정도 하는 거야 주최 측으로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경호상에서도 그렇게 아마 흐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프로토콜상 이 정상과 국회의장이 같이 좀 움직이는 경우는 이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만난 장소가 만찬장인지 대기실인지 여부도 얘기가 어느 정도 깊이로 오가는지가 좀 가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모두의 관심이 딱 쏠려 있죠. 그런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말고 아마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상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정은 딸 주애, 김주애 양입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열차에서 분명히 바로 뒤에 있었는데 라는 거죠. 막루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북중 경제협력 등 역할 주목. 그러니까 뭐 경제 관련해서 뭐 김덕훈도 왔기 때문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건데 우리의 관심은 김주애. 네. 김주애 양은 열차에서 분명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아빠 뒤에 서갖고 이렇게 다소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게 김여정, 현송월 여기는 눈에 딱딱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김여정 부부장, 네, 그 국빈관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같이 차에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송월 지금 선전선후부 부부장 차문이 닫힐 때까지 또 옆에서 다 이렇게 내리면서 살피는 이런 모습들. 그럼 곳곳에서 본인의 어떤 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더더욱 교수님, 김주애 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거죠. 공식적인 활동에 데리고 다니는 데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뭐 후계자설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세습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사회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유의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기는 매우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갈 때는 딸을 데리고 간다고 김주애를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공식적인 외교 활동 대비보다는 미래 북한의 아이돌, 청소년의 아이콘으로서 좀 견문을 넓혀주고 네.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 행사보다는 다른 뭐 문화 활동이라든가 사실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외교나 이런 쪽에는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지금 김덕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네. 이번에 사실 이거는 형식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지원, 경제교류 확대입니다. 경제적 지원. 특히 지금 내년에 이제 올해 그 노동당 9차 당대회, 그다음에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네. 지금 갈마 해안관광지구도 만들었는데 관광객이 없어요. 중국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북중 철도를 다시 재개통해야 되고 그래야 관광객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급하다.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유엔 제재에서도 조금 자유롭거든요. 관광하러 가는 거니까. 그게 경제 자생력이나 이런 거를 끄는 거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마 사회문화, 경제 이런 쪽의 주에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모양상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요렇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김주혜 양이 북중 회담이 아마 오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에 김주혜 양이 물론 회담에 같이 참석은 안 하겠지만 나와서 등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사를 만약에 시킨다면 네. 김정은의 의중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진핑한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후계자입니다. 키우고 있다. 후계자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네. 내가 지금 하여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직은 이제 다른 매체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건데 12살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럼 오늘 북중 회담에 등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도 후진타오한테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도 인사를 했었었죠. 그 모습이 오늘 재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복도의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원내대표실 압색 6탄 저지, 조은석 특검 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현재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내란에 또 공모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봐서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선 연일 압수수색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이제 6탄 저지를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다 모였어요. 여기가 대체 어딘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세 번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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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사진 찍고 그래? 왜 우리 당에 의총에 와서 왜 남의 당에 의총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 내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정당을 사찰한 겁니다. 이 정당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맞습니다. 의장이 시킨 거예요. 의장이. 아마도 출국하면서 오늘은 그냥 밀어붙이라고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울분 잘 간직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 함께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나선 자리가 지금 저희가 키워드가 복도의총이었었죠. 다 지금 복도에 나와서 이 335 앉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래카드를 들고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부터 다른 의원들이 쭉 다 복도에 그냥 앉아서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김성태 의원님, 제가 뭐 보통 뭐 의원총회를 한다 그러면 예결위 회의장 아니면 뭐 246건 뭐 이렇게 해서 좀 큰 회의실 뭐 이런 데서 지금 보통 하기 마련인 건데 복도에서 의총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 상황이죠. 네. 저 지금 복도 저기가 바로 원내대표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곳이 이제 원내 행정부. 그렇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령탑을 지원하는 그런 당 사무처 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원내 행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은석 특검이 원내 대표실을 갖다가 그게 2004년 5월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 모든 내용을 갖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데 그때는 당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의원이었어요. 원내 대표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부터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뭐 지금 현재 원내 대표실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무처에 이제 쉽게 말하면 원내 행정부에 근무하는 당 사무처 요원의 핸드폰을 또 압수수색해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더군다나 정기 국회가 개헌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엿장사 마음대로 그냥 특검이 그냥 생각나면 그냥 일주일 내지 뭐 보름 한 달 만에 한 번씩 저렇게 들여다치면 당사 그냥 원내대표실 야당 뭐 그 말살이나 마찬가지죠. 저런 부분은 특검이 저는 좀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이제 수사 현거 가지고 그때 당시 작년 12.3 당시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면은 네. 소환해가지고 조사해보면 그동안 내용 가지고 되는 건데 지금 원내대표실 간다고 해서 송원석 원내대표실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저런 정치적 행위를 특검이 계속 한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뭐 야당 말살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까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었는데 화가 난 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지금 들어보면 최인호 의원님 국회 사무처 직원이 우리가 의총하는 걸 왜 찍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의장이랑 다 지금도 합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국회의장까지 보고되고 또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의총 장소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원장이라든지 246호 거기서 하는데 네. 이례적으로 복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원내대표실 앞이 2층입니다. 저기는 기자들도 많이 왔다 가고 일종의 민원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기자 빼놓고 의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거의 지금 통로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동양차 국회 사무처 직원이 뭐 사진 촬영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만약에 뭐 사찰을 하려고 했다 하면 부적절한 일은 맞죠.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 진상을 조사해서 바로 알려드리겠다 한 만큼 네.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복도에서까지 원내대표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추경호 원내대표가 뚫리면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전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3일 날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만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했다고 하면 바로 정치인 체포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야당 대표로서 체포 명단에 있었고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체포 명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의 체포가 이어지고 그럼 국민들이 또 저항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발포까지 있게 된다면 이것은 강주항쟁에 있었던 그 희생자 이상으로 전국적 범위 내에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본관으로 모여라 또 그 당사로 모여라 본관으로 모여 당사로 4번이나 번복한 그 이유가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원내대표실 앞에서 막는 것인데 정말 떳떳하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에게 내가 나가겠다 또는 압수수색 간단하게 하고 하긴 하는 거니까 네.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겠죠.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가 뚫리면은 당이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사항전으로 좀 복도까지 나와서 의원총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떳떳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방증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또 김성태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죠.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의 어떤 이 기한, 영장에 적힌 이 기한, 자료의 기한 자체가 좀 수상하다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잠깐 들어보실까요? 기간 자체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4년 5월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그날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틀어가겠다. 조은석 특검은 뭐 타임머신 타고 다닙니까?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네.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니 다른 거 다 차치한다고 해도 영장이 적인 기한이 2024년 5월부터 이 12월 3일에 계엄이었었는데 2024년 5월부터 바로 현재 오늘까지 네. 어떻게 이 영장 시한을 이렇게 길게 잡을 수가 있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한 시기가 총선 직전부터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24년 3월 달부터 박원수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가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계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소야대가 더 심화되고 나니까 거의 6월달 7월달부터는 김용현과 깊숙한 계엄 논의가 있었다라고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계엄이 12월 3일이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에 대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내란 특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다 드러났는데, 자, 그걸 놓고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 달에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처음부터 계엄 모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수사해야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국회의 여야의 그 충돌을 명분으로 계엄을 내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아야 계엄이 성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접적으로 교감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상당히 사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계엄에 대해서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정황이 확보된 건 아니냐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 없고, 그러면 이제 앞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 5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4월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원내대표를 선출됐는데, 그러면 7개월 지나고 작년 12.3 비상계엄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 12.3 비상계엄에 추경호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인 추경호가 거기에 사전에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12.3 비상계엄 당일날 그렇게 혼란을 보이면 안 되죠. 어떻게 의원들이 4번씩이나 당사가자, 국회에서 하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새벽 1시경은 원식 국회의장에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국회 앞이 봉쇄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이거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짜맞추기로 가고 있다. 왜 짜맞추기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 민주당이 누누이 공언했지만은 12월쯤이면은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정당으로 이렇게 이제 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그 근거는 특검 수사에서 마련되고, 정치적으로는 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서 내란 특검에서 이런 사실상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내란의 공조 같이 가담한 그런 정당이니까 이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국회에서 의결 절차 거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그게 송부되고, 그럼 대통령은 이제 헌재에 쉽게 말하면 심판 요구를 이제 해달라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도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위기감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지나친 이 가유 불급 이 지금 현재 이 조은석 특검의 이 행태는 이거는 정말 야당 이 자체의 그냥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저는 이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야당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정도로 야당을 탄압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만약에 7개월 전부터 진즉부터 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있었으면 왜 당일날 오락가락했느냐. 한 번에 딱 당사로 가세요. 거기 구석에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 왜 이랬다 저랬다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결국 이 여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 의원님. 네. 지금 결국 연말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될 내용을 특검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압수수색부터 자주 뭐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특검은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지. 무슨 여당에 뭐 짜고 또 탄압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나중에 다 드러나면 특검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이 차곡차곡 수사를 하고 있다. 철저하게 증거와 정황이나 진술에 따라서 의법 처리할 것이고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거듭 촉구하지만 정말로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정당당하다면 아무런 왜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앉아 있었는가? 본인은 정작으로 당사를 가져해놓고 본인은 국회 청사 내 본관 내에 원내대표실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또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석수 총리와 통화했다. 네. 왜 통화했냐? 그 내용부터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그래서 떳떳하다면 수사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나 당을 위해서 더 정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이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다 짜맞춘 대로 움직이겠느냐. 증거와 정황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6탄으로까지 지금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란 특검에 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조국 참전? 네.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글인지 볼까요? 초선 다선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가 있습니까? 서울법대에 판사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경원 의원. 네. 커리어 좋은데 뭐 했느냐. 윤석열 쫓아다니고 탄핵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추측컨대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고 싶었을 겁니다. 뻔히 알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머리 숙이고 아양, 아부를 떨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으세요. 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제 논란이 됐다라고 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죠.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직접 자신의 SNS로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서울법대의 판사에서 국회의원까지 다 커리어가 좋은데 윤석열, 김건희한테 머리 숙이고 아양 하지 않았느냐. 본인도 행복하지 않았을 걸 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거 김성태 의원님 참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특혜를 받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그것도 복권까지 이루어진 대상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때 국민들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건 자신이 이제 자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라는 이야기인데 뭐가 급해서 지금 현재 야당 그것도 아니 세상에 민주당이 이건 국회가 오랜 간행이고 룰인데 야당에서 법사위 그 간사로서 나경원 의원을 갖다가 국회 의장실에 이거는 통지하고 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법사위 위원장은 요식 절차인 상임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갖다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그냥 망치 두드려주면 될 그 일을 왜 자신들이 선별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있다 없다 그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조국 원장은 무슨 자격으로 저기에 끼어드냐 말이에요. 끼어들 일 가지고 끼어들어야지. 예?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양아부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양아부한 사람은 또 조국 전 원장 아닙니까? 조국 원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피장파장이라고 생각해도 이분은 그냥
좀 조용히 자성하고 성찰의 시간으로 네. 자신을 좀 더 자신의 정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좀 조국 뭐 지금 현재 전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제1야당이 이렇게 정치적 핍박을 받고 어찌 보면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좀 동조해줘도 뭐한데 어떻게 집권당의 이중대 그냥 사령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야당 내부의 간사를 뽑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거기에 자기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또 참전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런 자격일 수도 있어요. 조국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예요. 조국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사실 원희룡 전 장관까지 셋 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였었다라는 거죠. 수재로, 미모로, 네, 뭐 이 인물로 해서 다 좀 상당히 당시에 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좀 유명했었던 그런 세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저마다 정치적인 갈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 뭐 본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이 말씀하셨죠. 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올렸나? 네. 요거 말고 돼지 눈엔 돼지밖에 안 보인다 있죠. 네. 조국 전 장관이 말했듯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본인은 문재인한테 아부해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나. 이젠 이재명의 아부에 감방 탈출한 거 아니냐. 약간 이제 반박을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님. 예. 서로 이 동기들끼리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네. 아침에 국민들이 좀 듣기에는 좀 거북하죠.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인데 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들이 자신이 아마 처지를 좀 빗대서 서로 좀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어려울 때 동기인 나경원, 원희룡 그 두 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가장 선봉에 있어서 날선 말을 많이 이제 주도했는데 아마 그것을 되갚으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양을 떤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향한 가장 큰 공격이라 할 수 있죠.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양을 뜬다? 그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뭐 치명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갚음을 한 것 같은데 네. 막 어쨌든 82학번 동기 세 분이 이제는 좀 뭐 중진으로서 다 대접받고 있고 또 당을 대표하는 격으로도 계신 분들이 서로에 이제 좀 저런 말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네. 건설적인 정치 계획을 놓고 좀 공방을 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들 이제 정치적 입지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자꾸 뭐 돼지 눈은 돼지만 보인다, 뭐 누구한테 아양을 떤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 모든 사안이 사실 저희가 추나 대전의 어떤 연장선에서 지금 나온 거죠. 근데 또 오늘 오전 10시에 뭐가 예정이 돼 있느냐? 검찰개혁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추나대전 2라운드가 열리는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것도 오늘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모든 책임은 내게. 뭐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건지 누가 얘기한 건지 좀 볼까요? 계엄 연루된 군인 탄압 멈춰라. 윤 재구속 후 첫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 송진호 변호사가 내가 이 접견을 갔는데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전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더 이상 군인들 탄압을 멈춰달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한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길 바랍니다라고 이 송진호 변호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접견 갔더니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 헌재의 이 심리까지 있고 쭉 해서 지금 내란 재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약간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상 네.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이제 그 계엄에 참여했던 그런 군 장성들이 구속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경에 의한 그런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본인이 이제 입장문은 모든 법률적 또 정치적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지금의 이 입장이 나왔으면은 네.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그나마 책임지는 비록 13 비상계엄의 오파는 자신에 의해서 저질러졌지만은 그걸 실행에 참여했던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뭐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그러니까 사성 장군 전원 7명 전원을 갖다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 결론은 자신의 12.3 그 비상계엄 이거 하나 때문에 역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사성 장군이 한꺼번에 7명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 신경이 상당히 본인이 이제 자책감도 느끼는 거고 네. 그 해안이 있어서 아마 저런 입장을 뒤늦었지만은 낸 거죠. 진작에 그런 거 헌재 심판 과정이나 또 이제 서울중앙지법 25부에서 또 내란죄 재판 받을 당시에 저 이야기를 진작에 했으면 좀 네. 국민들에게 그나마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현실적인 그런 메시지다 이런 판단을 할 건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아마도 추측컨대 사성 장군들이 다 이번에 이 군 인사를 통해서 다 이제 좀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진즉에 좀 이 비상계엄이 있고 내란 관련한 수사가 한창 군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한창 그 군 이 장성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당시 나는 인원이라고 얘기했지 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한 거를 잘못 알아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나나 김용현 장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더 이 휘하에서도 뭔가 자체적으로 뭘 더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최 의원님 네. 지금 이 얘기랑은 또 달라요. 다르죠. 그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의원을 끌어내라 하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 왜 인원이라는 말을 했겠냐. 그래서 나는 의원들을 본관에서 끌어내라고 각종군 특전사령관한테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특전사의 사령관이 인원을 꺼잡아내라 했다는 것은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자기는 이해했다. 대통령의 말은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이 반박을 한 것인데 바로 1분 후에 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본인이 다른 말을 하면서 인원 이야기를 3번이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분 만에 들통이 나버렸죠. 거짓말한 것이.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들통난 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드러나서 내란을 주도했고 모든 것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합참의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시에 따랐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서 이제 와서 이제 뭐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한 것은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만시지탄 중에 만시지탄이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고상한 척을 하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을 향해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어제 김건희 전 여사는 그 특검에게 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지만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러나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의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나는 부탁한 적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떠넘기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변호인 그 접견에서 한 말이 저는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고도로 김건희 전 여사를 보호하면서 목걸이는 받았지만 청탁을 안 했다. 그리고 돌려줬다라고 발뺌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비서실장은 내가 한때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박성건 전 검사를 비서실장 추천했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맞추려는 고도의 사전 발언용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언의 배경,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가 사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군 장성 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회장한테 이 목걸이를 받고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김 여사가 부인을 하는 만큼 다 내가 한 것이요, 내 탓이외다라고 본인이 이고지고 가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걸로 지금 보인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 뭐 때문에 사실 이런 메시지를 약간 갑작스럽게 낸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접견 신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접견 신청을 했다고 하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재신청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어제 다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 혼자 막 진행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이게 어제 허가가 되면 면회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 사실 앞서서 접견 신청을 전 이미 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불허가 됐다 그래요. 근데 불허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제가 이미 재신청을 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했다. 근데 이게 나 혼자 막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허가가 났으면 장동혁 대표도 나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럼 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생각이 같다는 거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난 비록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자신들의 그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주 강한 말을 내뱉고 또 네. 선명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도부가 되고 나면은 이제 국민 전체를 보고 국민 정서에 맞추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 합리적 보수 정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스탠스를 조금씩 바꾸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수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방송 그랬잖아요. 전장태에서 그 학위가 아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강성 지지층에 던지는 메시지 그런 입장 그걸 일정 부분 유지하고 난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런 입장을 갖다 이참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자기 정치, 자기 이미지를 당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전체 국민들이 호응하고 동의하지 못할 그런 이미지를 끝까지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뭐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 지도부가 윤석열을 접견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해버리면은 괜히 특검이라든지 네. 국민 정서에 지금 특검 기간 수사 기간 연장도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또 이번 주에 처리한다는데 거기에 힘만 실어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전대 화기가 아직 안 빠졌기 때문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기가 언제 빠질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